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영화는 더 파더입니다. 제가 글을 써봤는데요. 제목은 영화적 경험의 절정, 체험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쓴 글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2013년작 그래비티와 플로리안 젤러 감독의 2020년작 더 파더는 저에게는 같은 계열의 영화입니다. 둘 다 체험하는 영화이지요. 전자는 우주를, 후자는 치매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영화는 체험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많은 영화들이 그저 보여지거나 느껴지는 수준에서 멈추긴 합니다. 이런 차이점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3인칭과 1인칭의 차이라 봅니다. 소설로 말하자면 3인칭 관찰자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쯤에서 영화라는 매체의 특이성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는 영상이지 글이 아닙니다. 소설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은 단지 언어만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일 뿐이어서 소설가의 재량에 따라 시점을 명확히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상 매체인 영화는 필연적으로 관객이 스크린에 맺히는 움직이는 인물들을 관찰하는 것이기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정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영화가 어떻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일리아 나이슐러 감독의 2015년작 하드코어 헨리처럼 카메라를 주인공 머리쯤에 부착하고 96분 내내 뛰어다니면 됩니다. 보는 영화가 플레이하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마치 관객이 게임 플레이어가 되어 주인공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착각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문제는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마냥 신기한데 자꾸 보고 있으면 반드시 멀미가 납니다. 멀미라는 불쾌한 감정이 샘솟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관객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빠져나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어 영상을 주관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1인칭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3인칭을 조장하는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의도했던 1인칭 시점에 여지없이 실패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게임과 달리 스크린의 고정 불변성과 관객의 다수 동시 관람 때문에 특정 관객 마음대로 시공간을 휘젓고 다닐 수 없습니다. 영화는 오직 감독만이 신 혹은 절대자가 되는 매체입니다. 관객의 철저한 수동성과 감독의 일방적 능동성은 영화라는 매체의 한계이자 특징입니다. 관객은 감독의 의도대로 그저 보고 느낄 뿐입니다. 이런 의미로 감독의 입장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관객에게 도달하는 순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변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체험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어버리는 기적을 스크린에서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메커니즘을 완벽히 분석하고 정의해보는 게 이 글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3인칭은 남이 겪는 일이고 1인칭은 내가 겪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은 객관적으로 보게 마련이고 내 일은 주관적으로 봅니다. 모든 영화가 추구하는 경지는 당연하게도 1인칭, 즉 주관성입니다. 반면 3인칭은 다큐나 뉴스가 추구합니다. 이쯤에서 내가 영화를 보는 것 말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내 몸을 넘어서서 타자와 타인에게 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공감, 자기 희생, 정의, 사랑 등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 최상의 가치는 모두 자기를 넘어서 남들에게 닿았던 사람들만이, 즉 내가 아니라 남이 되어버린 사람들만이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전태일은 너는 나라는 말을 했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불교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 사람, 1인칭에 갇힌 존재, 3인칭을 모르는 존재를 개돼지와 같은 존재, 사람이 아직 덜 된 존재, 동물 같은 하급의 존재라고 등급을 매겨서 하찮게 봅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자기 객관화를 어떻게든 달성해내야만 하는데 이는 1인칭을 3인칭으로 보는 훈련이 누구나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마음의 눈을 내 머리 뒤쪽으로 쭉 빼서 매 순간 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내가 아니라 마치 남처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나와의 객관적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연민, 이기주의, 아집 등은 원인이 같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닌 타인이나 타자를 대할 때는 정확히 반대의 방향성이 요구됩니다. 정리하면 내가 나를 볼 때 1인칭에서 3인칭으로의 자기 객관화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지향했다면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에는 3인칭을 1인칭으로 내재화하고 자기 맥락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란 이입과 몰입을 도와주어 주인공의 일을 최대한 나의 일처럼 느끼게 해주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몰입이 깨지는 순간 3인칭이 되어버리니까요. 즉 모든 영화는 매체의 한계 때문에 3인칭으로 만들어지지만 관객이 1인칭으로 몰입하게끔 다분히 의도하는 매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래비티는 관객들이 마치 실제 우주 공간에서 조난당한 우주인처럼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지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 관객들도 마치 자기 발을 지구에 내딛는 것 같은 착각, 3인칭이 1인칭이 되는 에 빠져드는 것이죠. 실제 이런 이입이나 동화가 제대로 일어나면 주인공의 감정에 관객들은 매 순간 미묘하게 반응합니다. 더 파더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안소니는 곧 내가 됩니다. 영화의 시작을 떠올려 보죠. 클래식 음악 소리가 점점 고조됩니다. 이것은 배경음임을 관객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배경음은 그 성격상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듣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만 외따로 듣는 음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배경음은 정서적으로 이입을 돕기도 하지만 배경음과 배우의 단절 효과로 이입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 음악은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점점 긴장을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무슨 불길하고 놀라운 일이 불현듯 일어날 것만 같죠? 한 여성, 앤이 어디론가 향하는데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고 방 안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갑자기 귀신이나 도둑이 어디선가 툭 튀어나올 것만 같은 스산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관객의 몰입도는 이러한 음악의 점층적 고조와 어디론가 향하는 여성의 알 수 없는 발걸음 때문에 높게 치솟는 중입니다. 스릴러, 서스펜스, 미스테리 장르에서 익히 보아왔던 공식이기도 합니다. 3인칭을 1인칭으로 전환시키는 데 탁월한 수법이죠. 클래식 음악은 알고 보니 영화의 바깥, 그러니까 배경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안소니란 할아버지가 귀에 둘렀던 헤드폰으로 듣고 있던 영화 내부의 음악이라는 게 곧 밝혀지죠. 안소니가 헤드폰을 벗으니 음악도 순식간에 작아집니다. 즉 배경음이 아니라 실제 음이라고 관객들은 자연스레 인지한 겁니다. 탁월한 연출이죠. 모든 연출은 이렇듯 현장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작되어야 1인칭의 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관객들은 이러한 짤막한 인트로 시퀀스를 통해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기도 모르게 옮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 스릴러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런 단시간의 순간적 몰입은 어느 영화나 어느 감독이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부터의 관건은 관객의 몰입도를 지속할 수 있느냐, 2시간이란 무지막지한 시간 동안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온갖 테크닉과 연출력이 총동원되어야만 가능한 경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스토리의 힘, 연기의 힘, 대사의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경지이기도 합니다. 힘이란 단어로 썼지만 매력이란 단어로도 치환 가능하겠죠?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웬만한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지쳐버렸고 세련된 기법들에 너무 많이 당해봐서 신선한 방법이 아니면 시선을 부여잡고 홀려버리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이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같은 날 보았던 비밀의 정원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말이죠. 비밀의 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서사이고 더 파더는 치매 노인의 서사입니다. 둘 다 메시지도 참 좋고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 또한 당사자에게 신뢰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세심하고 절묘하게 표현한 수작입니다. 우리는 성폭행 피해자 여성과 치매 노인을 영화를 보기 이전과는 다르게 더 가까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람직한 주제와 좋은 캐릭터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정원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더 파더는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하지요. 공간상으로 보면 더 파더는 집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방, 거실, 부엌을 오갈 뿐입니다. 비밀의 정원은 수영장, 집, 목공소, 경찰서, 마지막엔 바다까지 꽤 다양한 장소를 오가지만 관객이 느끼는 긴장감은 다소 헐거운 편입니다. 이쯤에서 만듦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네요.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완성도만 놓고 본다면 더 파더가 한 수 위입니다.
무수한 매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치매 환자를 보았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 본다고 아는 것은 아니며 안다고 공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치매 환자의 구체적 행동 양식을 우리는 스테레오 타입처럼 빤히 보면서도 치매란 질병에 대해 전혀 실감나지 않을 뿐더러 공감도 제대로 가지 않고 마치 남일 보듯 관찰하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늘 3인칭으로만, 즉 객관적으로만 누군가의 시선으로만 치매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치매란 사태를 1인칭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내 할머니나 나의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라는 몹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는 치매를 온전히 알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저 맑고 뚜렷한 정신을 가진 나는 흐릿해지고 멍해져가는 누군가의 눈빛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거나 그저 발을 동동 구를 뿐이죠. 혹은 인터넷이나 책을 이리저리 뒤지며 치매에 대한 잡다한 정보를 쌓아갈 뿐입니다. 정작 치매 환자 본인의 개인적 맥락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끔씩 술이 아니라 술자리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맥주 한두 캔을 마시는 저로서는 매일 몸이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막걸리를 목구멍으로 들이붓는 아버지의 아픔과 트라우마와 무기력과 슬픔을, 그런 상태, 그런 머릿속, 그런 속마음을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나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몸이 아버지가 된다면, 혹은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몸에 잠시라도 들어간다면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몸과 나에게 주어진 1인분의 삶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내가 똑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완벽한 공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긍정적 감정들, 기쁨, 희망, 사랑, 우정은 굳이 자기가 겪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공감하지만 부정적 감정들, 질병, 슬픔, 아픔, 우울, 살이 같은 것들은 그 특성상 공감 불가능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울하고 싶다고 해서 우울할 수 있습니까? 살이를 느끼고 싶다고 해서 살이를 느끼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부모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한들 공황장애가 억지로 나에게 오나요? 반면 웃음의 디테일한 사연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을 너무도 손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평소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어느 야구팀이 우승했다 그러면 충분히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희망도, 사랑도, 우정도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긍정은 보편적이지만 부정은 특수합니다. 긍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감정의 이름이고, 부정은 딱 자기가 경험한 그만큼만 습득되는 감정의 이름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이 찾아왔을 때 잠식당하고 억눌리기 십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쇼핑 중독자 등등 수많은 중독자들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중독에 끝까지 매달리는 이유는 부정적 감정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긍정보다 늘 힘이 셉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드디어 영화의 쓸모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란 공감 불가능의 영역인 부정적 감정들마저도 공감의 영역으로 기꺼이 끌어올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치매를 이해하고 싶다면, 아니 치매 환자가 겪는 혼란과 당혹과 망상과 어지러움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더 파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치매에 대한 이론서 100권보다 이 영화 한 편이 치매라는 사태를 1인칭으로 경험하게 해주기에 더욱 직접적이며 효과적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경험하게 해주는 영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메시지적이고 윤리적 측면에서 알코올 중독은 나빠, 술은 끊어야 해, 이런 공자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들이 주제에 너무 집착하고 도덕적 강박증에 너무 시달리는 바람에 망합니다. 이런 영화들은 필연적으로 교조적이 되고 누구나 아는 빤한 교훈들을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제나 교훈보다 절실한 건 체험이자 경험이고 증언이자 재현이며 공감과 이입입니다. 영화는 체험의 양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영화가 알코올 중독자의 상태를 대리 체험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화라는 매체는 타자의 3인칭 삶을 1인칭 현재로 전환해서 지금 여기에서 체험하는데 최적화된 매체입니다. 이 영화를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과 의사들이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안소니가 치매란 사실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부러 감추었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발생합니다. 이는 작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현석 감독의 2017년작 I Can Speak에서 주인공 나옥분 할머니는 동사무소에 20여 년간 8천여 건의 민원을 집어넣는 고집스럽고 강박적인 성격으로 묘사됩니다. 관객들도 저 할머니 참 특이하다, 웃기다, 깐깐하다 하면서 영화를 코미디물처럼 소비합니다. 저도 초반만 보고 이 영화를 대중 타겟의 양산형 코미디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후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국가가 힘이 없어서 개인이 속절없이 당해버린 사건, 너무도 처참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극, 한이 되어버린 순간들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는 주변의 사소한 불이나 꼼수, 불의, 부조리, 불법 등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할머니에게는 민원 하나가 마치 자신이 겪어낸 위안부 사건 하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민원을 접수하여 현실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해 나름의 한풀이를 하고 계셨던 거죠. 가벼운 웃음을 날리며 가볍게 영화를 소비하던 관객들은 이러한 무거운 사연과 무거운 맥락이 등장하자 일순 침묵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며 경건해집니다. 만약 처음부터 나옥분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이며 그래서 동사무소에 8천여 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식으로 사연이 나열되었다면 이토록 충격적 감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핵심적인 사연은 결정적 순간까지 감추고 그게 후반에 반전 요소로 응축해 터뜨리는 것이 관객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습니다. 탁월한 스토리이자 연출 기법이라 할 만하죠. 더 파더도 안소니가 치매란 사실을 영화 끝까지 명시적으로 언어화하여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통해 보여줄 뿐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흐름을 따라가며 자연스레 안소니의 치매 사실을 깨닫게 되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충격 효과, 이른바 반전을 노리기 때문에 이러한 작법이 유용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안소니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경험을 영화 내내 겪습니다. 물론 그의 당혹은 영화를 보는 관객의 당혹이기도 합니다. 딸 앤은 아버지가 있는 런던을 떠나 파리로 이사갈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났다고 말하면서요. 딸은 장보러 잠시 나갑니다. 이내 문을 열고 딸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안소니는 방금 나간 딸이 벌써 들어왔나 의아해하며 출입문 앞으로 나가죠. 그런데 낯선 여성의 얼굴이 안소니를 봅니다. 누구쇼? 자기를 딸 앤이라 주장하는 앤의 얼굴과 분명히 다른 앤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관객들은 혼란에 빠지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앤이 2명인가? 안소니는 일단 그 낯선 일을 딸 앤이라 수긍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딸이라 주장하는 앤에게 안소니가 파리인들은 영어도 못한다고 왜 굳이 파리로 가냐고 묻자 앤은 파리로 갈 생각이 없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며 정색합니다. 관객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놀라죠. 안소니가 앤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파리로 가는 거 아니었냐고 묻자 몇 년째 지금의 남편과 같이 이 집에 잘 살고 있다고 앞으로도 파리에 갈 생각은 없다고 앤은 말합니다. 세상에,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안소니는 미친 걸까요? 이내 앤의 남편은 어디선가 등장하죠. 안소니가 혼란스러운 만큼 관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폴이란 남편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말합니다. 안소니는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여지껏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관객들은 정신을 곤두세우고 진실 게임에 돌입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모든 대사를 눈으로 콕콕 짚으며 기억하려 애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관객은 이미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소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정된 공간, 제한된 움직임, 대사가 유독 길게 나열되는 이 영화가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추리적 요소와 서스펜스적 요소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안소니가 자기도 모르는 가상세계에 빨려 들어가서 농락당하는 SF물 아닐까? 혹은 앤과 남편이 안소니가 미친 것처럼 속이거나 가지고 놀다가 몰래 죽여서 이 집을 빼앗기 위한 추리 탐정물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극적 반전을 노리는 고도의 심리 반전 영화인가? 안소니 눈에만 귀신들이 보이는 공포물인가? 등등 모든 가능성을 따져가며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을 이 영화는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조기에 종결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미덕입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일지라도 러닝타임이 절반도 채 되기 전에 안소니가 치매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마치 자기를 발견해 달라는 것처럼 반복해서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이 그러하듯 이 영화도 안소니에 관한 정보들을 하나씩 오픈하며 차곡차곡 정보의 탑을 쌓아갑니다. 그 정보들의 총합이자 방향성은 오롯이 안소니는 치매 노인이다 라고 관객에게 선포합니다. 만약 이런 식의 명시가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관객들은 이내 지치거나 짜증냈을지도 모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속하되 혼란의 이유이자 원인만은 분명하게 제시한다면
그 혼란에 잠식당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혼란을 그 자체로 즐길 수 있습니다. 플롯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안소니가 복도 맨 끝에 있는 자기 방에서 잠에서 깨어 복도로 나올 때마다 새로운 혼란 상황이 발생하는데 현재와 과거의 대화 정보, 가구나 액자의 위치나 존재,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등이 끊임없이 변형되고 왜곡되며 안소니 자신의 기억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주변의 모든 것들에 혐의를 두고 의심하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관객들은 이 모든 혼돈의 원인이자 결과는 결국 안소니 본인이 스스로의 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안소니는 손목 시계를 매번 찾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알기 위함인데 하필 그 시계는 손목에 없고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시계는 안소니 본인이 숨겼다는 식으로 묘사되는데 자신이 어디 숨겼는지도 안소니는 정작 모릅니다. 시간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치매에 걸려서 시간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적어도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갑자기 시간을 타임 리프된 사람처럼 점프하는 식으로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안소니는 기억의 군데가 텅 비어버려서 마치 시간을 불규칙하게 점프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앤이 장보러 나가자마자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건 그 장보러 간 시간만큼이 안소니의 기억 속에서 송두리째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을 시간인데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어버렸다든지 어제 말한 내용 같은데 몇 년 전의 내용이라든지 등등의 초현실적 경험은 안소니라는 치매 환자의 맥락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관객들도 치매를 안소니와 동시에 경험하기에 낯설고 두렵고 황당한 경험이죠. 안소니가 앤이나 남편 폴, 가정부의 얼굴을 타인의 얼굴로 자꾸만 착각하는 이유도 치매 환자의 맥락에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안소니는 사실 요양원처럼 보이는 병원에 자신의 단독 방에 거주하는데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의 얼굴이 앤과 폴과 가정부로 대체되어 영화 내내 등장했다는 것을 관객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소니의 기억과 경험은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 있고 중간중간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은 자신의 집과 앤의 집과 병원이 뒤얽혀 있고 사람은 앤과 폴과 가정부와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섞여 있으며 사물이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정보들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2시간 내내 치매 환자가 된 경험을 신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리얼한 치매의 경험이라니. 유튜브에 1분도 안 되는 짤막한 길이로 실제 권투 선수의 주먹을 정면으로 맞는 체험을 하게 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권투 시합을 여러분은 몇 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권투 영화도 보셨겠지만 옆이나 멀리서 바라보는 주먹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는 사람의 얼굴 위치에 카메라를 놓고 주먹의 속도를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먹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빨라서 피하는 건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비로소 권투를 1인칭 시점으로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더 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치매를 다룬 모든 영화들은 3인칭 일반인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치매를 묘사했기에 그 충격이나 공감의 범위가 미미하고 협소했다면 이 영화는 1인칭 치매 환자 안소니 시점에서 치매의 당혹감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연출하고 묘사했기에 수작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소설이 아닌 영화만이 해낼 수 있는 경지가 바로
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더 파더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요번엔 글이 좀 짧아졌어요. 예, 짧게 썼죠.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꼭 추천드립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한번 보시면 이거 말로 듣는 것보다 더 충격적일 거예요. 아마 연출은 무진장 잘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글에는 이제 초반 장면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뒤에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 이게 치매로 인해서 벌어지는 당혹스러운 경험들인 거죠.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